저는 그날 노숙자 지원센터의 식탁 끝에서 그녀를 봤습니다. 꽃내음 대신 약 냄새가 밴 공간, 구겨진 스웨터, 멍한 눈. 지영? 제 목소리는 낯선 이의 이름을 훔친 도둑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만 기울였습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회사로 돌아오는 길, 저는 비서실장에게 전처의 과거와 최근 삶을 전면 조사하라 지시했습니다. 기록엔 4년 전 딸 경아의 교통사고 사망. 그 뒤 급성 치매. 저는 자리를 못 받고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리 위로 오래전의 그림자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무정자증이란 말을 핑계 삼아 믿지 않았던 그날. 회사 로비의 꽃집,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내연녀 김민영의 전화.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고 같은 속도로 저를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달별 사연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달과 별처럼 반짝이는 이야기를 통해 감동과 여운을 전달해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이사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신약 프로젝트 보고서를 손에 든 채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리포좀 제약 본관 27층, 대표이사 신경식. 그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창밖으론 여의도 빌딩 숲이 햇빛에 반짝였고 제 손목엔 스위스제 시계가 무겁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성공한 남자. 그렇게 불리는 게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비서실장 윤혜성이 제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후 일정 하나 조정 가능하신가요? 노숙자 지원센터 후원 행사인데 언론 노출도 괜찮고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저녁 약속 전까지 시간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을지로 뒷골목에 있는 작은 센터에 발을 들였습니다. 낡은 간판,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복도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2층 식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긴 테이블 여러 개가 놓여 있었고 그곳엔 몇십 명의 사람들이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대표님께서 직접 배식 봉사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회용 장갑을 끼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국그릇에 된장국을 한 숟가락씩 떠서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갔습니다. 감사하단 말도 눈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끝자리 창가 쪽에 앉아 있는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회색 스웨터, 단추가 하나 떨어진 옷깃, 머리는 묶지 않아 어깨에 흘러내렸고 손엔 플라스틱 숟가락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 옆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한지영. 제 전처였습니다. 지영?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저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저예요. 신경식.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입가엔 희미한 미소 같은 게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꽃 좋아해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그녀는 다시 국그릇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센터 직원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은 기억 장애가 있으세요. 가족이나 지인을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4년 전부터 여기 계세요. 4년.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2021년. 딸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사로 돌아와 윤혜성을 불렀습니다. 한지영, 내 전처요. 그 사람 과거 기록 전부 찾아줘요. 이혼 후부터 지금까지 병원 기록, 주거지, 직업, 가족관계 빠짐없이. 윤혜성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그가 가져온 보고서는 얇았습니다. 이혼연도 2011년 11월. 자녀 쌍둥이 중 1명 사산, 생존 1명 신경하여 2012년생. 사망 2021년 7월. 교통사고로 사망. 모 2021년 10월. 급성 스트레스성 치매 진단. 현 거주지 노숙자 지원센터 등록. 저는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경아. 그 이름 석자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죽은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2011년 가을. 지영이 초음파 사진을 들고 왔던 날. 쌍둥이래요. 7주 차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돼? 난 무정자증이라고 들었어.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는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병원 기록도 확인했고 친정 쪽 사람들도 조사했습니다. 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배경도 불분명해. 꽃집 출신이 뭘 알겠어. 애 낳기 전에 정리해. 그렇게 저는 지영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 뒤로 14년. 저는 한 번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지 살아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 개발, 투자 유치, 주가 상승, 언론 인터뷰, 성공한 CEO.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노숙자 센터 식당 끝에서 마주한 그 눈빛,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표정, 그 안에 담긴 세월이 비로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윤혜성을 불렀습니다. 경아, 그 아이 교통사고 기록 전부 떼와요. 가해자, 합의 내용, 판결문, 현장 사진까지. 알겠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또 하나의 서류가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가해자 최성구 41세 남. 직업 리포좀 제약 부설 연구소 경비원. 사고 음주운전, 2억 합의, 집행유예 2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딸을 쳤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를 나와 처음으로 경아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납골당 한쪽 구석, 이름 석자만 새겨진 작은 위패. 신경아. 2012-2021. 꽃 한 송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제 목소리는 텅 빈 납골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음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이 결국 빈 성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성을 쌓는 동안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성 밖에 내쫓았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어머니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문득 14년 전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애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그리고 오늘 본 서류. 최성구, 우리 회사 직원. 혹시, 아니, 설마. 하지만 그 의심은 이미 제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최도순 여사는 침대에 기대앉아 태블릿을 보고 계셨습니다. 왜? 경아, 그 아이 아세요? 어머니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누구? 제 딸이요. 한지영이 낳은 아이. 몰라. 사고 낸 사람이 우리 회사 사람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글자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방문을 닫고 나온 뒤 저는 한동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글자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한쪽, 먼지 쌓인 앨범 하나가 보였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그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14년 전 봄이 펼쳐졌습니다. 2008년 4월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35 리포좀 제약 연구이사였습니다.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때였죠. 바쁘고 성공에 굶주려 있었고 결혼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사 로비 한쪽에 작은 꽃집이 생겼습니다. 본관 입주 상가 중 하나였습니다. 플라워 지영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본 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를 지나가는데 장미한 다발을 들고 리본을 묶던 여자가 보였습니다. 23쯤 되어 보였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엔 가위가 꽂혀 있었고 손엔 테이프가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서투른 솜씨였지만 웃음만큼은 환했습니다. 손님, 꽃 한 송이 어때요? 오늘 특별히 싸게 드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묘하게 자꾸 그 꽃집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그녀는 늘 거기 있었습니다. 꽃을 다듬고 물을 주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 꽃 하나 주세요. 어떤 꽃이요? 아무거나요. 그녀는 웃으며 작은 카네이션 한 송이를 건넸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자주 지나가시길래. 그날부터 저는 매일 그 꽃집에 들렀습니다. 석 달 뒤 저는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괜찮으시면 같이 밥 한 끼 하실래요? 지영은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이더니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회사 근처 작은 파스타집에 갔습니다. 그녀는 메뉴판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저 사실 이런 데 처음이에요. 그래요? 네. 엄마랑 저 둘이서 꽃집 하면서 사니까 외식은 잘 안 해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난이 아니라 소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가족은 어머니랑 단둘이세요? 네. 아버진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힘들었겠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있으니까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원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끌린다는 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1년 뒤 저는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지영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하지만 문제는 어머니였습니다. 최도순 여사는 제가 청혼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집안이 뭐 하는 집안이니? 꽃집을 하십니다. 꽃집?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같은 집안에 어울리는 상대가 따로 있어. 재벌가 딸들, 정치인 딸들 얼마든지 있잖니. 전 지영 씨가 좋습니다. 좋아서 결혼하냐?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후회하지 마. 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2009년 10월, 우리는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지영의 친정엄마와 꽃집 단골 몇 분, 제 회사 동료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지영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손에 든 작은 부케.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경식 씨,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 약속했습니다. 나도요. 평생 지킬게요. 그 약속은 2년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첫 해는 평온했습니다. 지영은 회사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살림을 꾸렸습니다. 꽃집은 접고 저를 위해 집을 지켰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고 그녀의 웃음이 집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고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지영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2가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 검사 결과였습니다. 지영이 임신이 되지 않아 우리는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분 정자 수치가 현저히 낮습니다. 무정자증에 가깝습니다. 자연 임신 확률은 1% 미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영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둘이서 살아도 행복해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어머니의 압박이 있었고 무엇보다 제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지영을 점점 멀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약 프로젝트의 실패였습니다. 2011년 여름 3년간 공들인 프로젝트가 임상 3상에서 중단됐습니다. 부작용 문제로 식약처 승인이 거부됐습니다.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고 회사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술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김민영을 다시 만났습니다.
김민영, 대학 동창이자 유력 정치인의 딸이었습니다. 우연히 재회한 그녀는 제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쪽에서 투자 관심 있으시대. 한번 만나볼래?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선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고급 바의 조명 아래서 술이 과하게 들어갔고 이성이 흐려졌습니다. 김민영은 제 옆에 가까이 앉았고 저는 선을 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제 휴대폰엔 지영의 부재중 전화가 12통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자 지영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경식 씨, 저 임신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쌍둥이래요. 7주 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어젯밤의 죄책감과 병원 검사 결과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정자증, 1% 확률, 그리고 김민영.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말이 돼? 난 무정자증이라고 들었어.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그리고 우리의 결혼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경씨가 그 여자 배경 조사해봤어. 친정엄마 혼자 근근히 살고 빚도 좀 있더라. 그 여자 너한테 기대려고 임신 조작한 거 아니겠니? 어머니, 애 낳기 전에 정리해. DNA 검사 결과 나오면 그땐 늦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어머니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영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11월 지영의 친정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지영은 홀로 울었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회사 사람도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저는 지영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이혼합시다. 왜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 검사해봐요. 분명 당신 아이예요. 믿을 수 없어. 지영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믿어줘요. 아기들 당신 아이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주일 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위자료도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지영은 산동네 월세방으로 떠났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앨범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4년 전 그날의 선택이 지금 이 순간까지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그녀를 믿지 않았을까? 나는 왜 그렇게 비겁했을까? 서재 창밖으론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그 빗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윤혜성이 가져온 두 번째 보고서는 첫 번째보다 두꺼웠습니다. 지영의 임신 기록, 출산 기록, 그리고 경아의 성장 과정. 저는 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제가 외면했던 14년을 들여다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저지른 살인의 증거였습니다.
2011년 11월 지영은 혼자였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그날, 그녀가 짐을 싸서 간 곳은 관악구 봉천동 산동네 반지하였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꽃집을 정리하며 받은 돈이 전부였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그녀는 계단을 올라 짐을 날랐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고서엔 당시 이웃의 증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임산부가 혼자 이사 오더라고요. 배가 많이 불렀는데 남편은 안 보이고 걱정돼서 김치라도 좀 갖다 드렸죠.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종이를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김치 한 포기에 고마워했을 그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2012년 2월 14일 새벽 3시, 지영은 혼자 119를 불렀습니다. 양수가 터졌고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응급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산모 상태 불량, 쌍태 임신, 조산 위험, 응급 제왕절개 결정, 보호자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연락 가능한 가족란에도 아무 이름이 없었습니다. 수술실 불빛 아래 지영은 홀로 마취를 당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23분, 첫째가 먼저 나왔습니다. 아이는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폐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전 5시 11분, 첫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는 4시 28분에 나왔습니다. 작고 약한 울음이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신경아, 제 성을 가진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지영은 마취에서 깨어난 뒤 둘째만 품에 안았습니다. 간호사 기록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산모, 눈물 없이 아기를 안음. 한참 후 중얼거림. 미안해 언니 목까지 잘 살게. 저는 그 문장을 읽다가 책상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산후조리원은 갈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지영은 출산 3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그날, 이웃 할머니가 미역국을 끓여다 줬습니다. 애 아빠는 어디 갔어요? 없어요. 혼자 키우게? 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지영은 그날부터 혼자서 모든 걸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밤새 아이를 안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젖이 나오지 않아 분유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 뒤 그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밤 동안 경아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볼게. 넌 돈 벌어와. 지영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아가 돌이 되던 해 지영은 낮엔 마트 계산원, 밤엔 편의점 알바를 병행했습니다. 하루 4~5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일했습니다. 경아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보고서엔 당시 통장 내역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월세 35만 원, 분유값 20만 원, 기저귀값 15만 원, 공과금 10만 원. 한 달 수입은 150만 원 남짓.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영은 경아의 백일과 돌상만큼은 챙겼습니다. 작은 떡 한 시루, 과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사진 한 장이 보고서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돌상 앞에 앉은 경아. 손엔 작은 마이크 장난감을 쥐고 있었습니다.
옆엔 지영이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야윈 몸. 하지만 그 미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 2012년 그 무렵 저는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민영의 아버지가 투자를 해줬고 새로운 신약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연구소와 회사를 오가며 성공을 향해 달렸습니다. 지영과 경아의 존재는 제 머릿속에서 지워졌습니다. 아니, 애써 지웠습니다. 가끔 문득 떠오를 때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 그 사람은 잘 살고 있겠지.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속이기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경아가 3살이 되던 해 지영은 작은 꽃집에 취직했습니다. 낮 시간만 일하는 자리였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경아와 함께 있을 시간이 생겼습니다. 꽃집 사장님은 착한 분이었습니다. 가끔 경아를 가게에 데려오는 것도 허락해줬습니다. 엄마, 꽃 예뻐. 경아는 장미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예쁘지? 엄마도 예전엔 꽃집 했었어. 진짜? 응. 아주 작은 가게였지만. 엄마 대단해. 경아의 그 한마디가 지영에겐 세상 어떤 위로보다 컸습니다. 경아가 5살이 되던 해 지영은 어린이집 알림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경아가 요즘 아빠라는 단어에 관심이 많아요. 친구들은 아빠가 있는데 자기는 왜 없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선생님의 답장은 이랬습니다. 경아는 밝고 씩씩한 아이예요. 엄마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잘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아가 밤마다 창밖을 보며 중얼거린다는 걸. 아빠 언제 와? 지영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윤혜성이 가져온 마지막 자료는 경아가 7살 때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복사해온 것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친구가 아빠랑 놀이공원 갔대요. 나도 아빠랑 가고 싶어요.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가 울었어요. 나 때문에 운 것 같아요. 미안해요. 나는 엄마랑만 있어도 좋아요. 저는 그 일기를 읽다가 책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성공했습니다. 2015년 연구이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2018년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2020년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언론은 저를 제약업계에 떠오르는 별이라 불렀습니다. 경제지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집중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것이죠. 불필요한 것들. 그 말 속에 지영과 경아가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성공은 그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의 여의도는 화려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반지하 방의 어둠만 보였습니다. 혼자 아이를 안고 우는 여자. 아빠를 기다리며 창밖을 보는 아이. 저는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버림 위에서 화려한 성을 쌓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쌓은 건 성이 아니라 무덤이었다는 걸.
윤혜성이 세 번째 보고서를 가져온 건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대표님, 이건 좀 이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신경아 교통사고 관련 의문점 정리. 그 아래로 퍼즐 조각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경아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봉천 초등학교 1학년 3반. 지영은 그날을 위해 몇 달 전부터 돈을 모았습니다. 새 책가방, 새 운동화, 새 필통. 입학식 사진이 보고서에 첨부돼 있었습니다. 교문 앞에 성경아, 분홍색 책가방을 맨 작은 등. 그 옆엔 지영이 쪼그리고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경아, 이제 초등학생이네.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가을, 지영은 작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육원에 있던 유미를 입양하기로 한 것입니다. 유미는 5살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지영이 봉사활동을 가던 보육원에서 만난 아이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늘 구석에 혼자 앉아있던 아이. 선생님, 저 아이 입양 신청할 수 있나요? 보육원 원장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 혼자 키우시잖아요. 경아도 어린데. 괜찮아요. 우리 경아도 동생 있으면 좋아할 거예요. 경아는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유미가 집에 온 첫날, 경아는 자기 인형을 전부 유미에게 건넸습니다. 유미야, 이거 다 내 거야. 우리 이제 가족이야. 유미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작은 가족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식비가 늘었고 유미의 보육원비도 내야 했습니다. 지영은 꽃집 일을 마치고 저녁엔 배달 대행 일을 시작했습니다. 경아는 그런 엄마를 위해 스스로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학원도 가지 않았고 친구들과 외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경아는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여름 경아는 학교 컴퓨터실에서 아빠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신경식, 포털에 뜬 기사들, 리포좀 제약 대표이사 신경식, 신약 개발 성공, 제약업계 신성, 신경식 대표 인터뷰. 사진 속의 남자는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경아는 그 기사들을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공책에 하나씩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경아가 요즘 아버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지영은 그날 밤 경아와 마주 앉았습니다. 경아야, 아빠 궁금해? 경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왜 우리랑 안 사는지 궁금해. 아빠는 바쁜 사람이야. 나중에 만날 수 있어?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경아를 꼭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아는 공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 1. 왜 우리랑 안 사세요? 2. 나 싫으세요? 3.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4. 나중에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나요? 5. 같이 꽃시장 가주실 수 있나요? 엄마가 꽃 좋아해요. 그 마지막 문장 끝에 작은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책 사진을 보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2020년 가을,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경아의 학교 앞에
검은 세단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차는 등교 시간마다 학교 건너편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고 선팅이 짙어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학부모 차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태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다가 아이들이 교문 안으로 들어가면 사라졌습니다. 한 학부모가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저 차 요즘 매일 오던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영은 불안해졌습니다. 경아에게 단단히 말했습니다. 경아야, 모르는 차 절대 가까이 가지 마. 알았지? 응, 알았어. 하지만 검은 차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2021년 6월, 경아는 4학년이 됐습니다. 키도 많이 자랐고 얼굴엔 제 모습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경아는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리포좀 제약 본사 앞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신경식 아빠에게. 저는 신경아예요. 아빠 딸이에요.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궁금한 게 많아요. 저는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냥 바쁘셔서 못 온 거라고 생각해요. 괜찮으면 한 번만 만나주세요. 엄마랑 저랑 유미랑 같이 꽃시장 가요. 엄마가 꽃 정말 좋아해요. 마이너스 경아 올림. 그 편지는 회사 우편함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에서 걸러졌습니다. 윤혜성이 보고서에 첨부한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비서실 지시 대표님과 무관한 사적 우편물 폐기 처리. 저는 그 메모를 보며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후 4시 32분. 경아는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유미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들렀다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방향에서 오는 승용차 한 대. 신호는 빨간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쿵! 둔탁한 충돌음이 거리를 울렸습니다. 경아는 5m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유미는 경아가 순간적으로 밀어낸 덕에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보고서에 첨부돼 있었습니다. 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속도가 붙은 것 같았어요. 경아는 구급차로 실려갔습니다. 뇌출혈, 다발성 골절. 지영은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경아는 이틀간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새벽 잠깐 눈을 떴습니다. 엄마. 경아야. 엄마 여기 있어. 아빠 만나고 싶었는데. 그래, 만날 거야. 꼭 만날 거야. 꽃시장 같이. 경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경아야. 오전 6시 14분. 심전도가 평평해졌습니다. 가해자는 최성구 41세. 리포좀 제약 부설 연구소 경비원.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0.12%. 합의금 2억.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고서 마지막 장에 윤혜성이 첨부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의문점. 1. 현장 CCTV 일부 구간 사각지대. 2. 목격자 진술과 혈중알코올 수치 불일치 가능성. 3. 합의금 2억 출처 불명 마이너스 경비원 연봉 2,800만 원. 4. 사고 전 검은 차량 출몰 기록. 5. 최성구 계약서 뒷장.
필적 미상의 메모 발견. 저는 마지막 항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필적 미상의 메모. 윤혜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필적이 누구의 것인지.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서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한 일상의 소리. 하지만 제 귀엔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만나고 싶었는데. 경아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모든 문이 열릴 것이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온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윤혜성은 봉투를 건네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안의 서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감정 결과, 최성구 계약서, 뒷장 메모 필체와 비교 대상 어체도순, 필체 유사도 94.7%.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의도 한강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윤 실장. 예, 대표님. 민간 탐정 한 명 섭외해줘요. 최고 실력자로. 이 사건 전체를 재조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흘 뒤 박도영을 만났습니다. 54세 나이 30년 경력의 전직 경찰관 출신 탐정이었습니다. 사건 파일 다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일반 음주사고가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박도영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첫째, 현장 CCTV입니다. 사고 지점 10m 전방 CCTV가 당일만 작동 중지됐습니다. 관리업체 기록엔 정기 점검이라고 돼 있는데 점검 일정표엔 그날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혈중 알코올 농도 0.12%면 만취 상태입니다. 그런데 목격자 진술에선 차가 일직선으로 빠르게 왔다고 돼 있어요. 만취 상태에서 그렇게 정확한 운전은 불가능합니다.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혈액 샘플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셋째, 합의금 2억입니다. 박도영이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최성구의 통장으로 입금된 2억 원. 출처는 익명 계좌입니다. 추적해보니 3단계를 거쳐 우회됐습니다. 전형적인 자금 세탁 경로죠. 최종 출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간 경유 계좌 중 하나가 리포좀 제약 계열법인 명의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넷째, 최성구 본인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함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후 추적 중이며 경찰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하자 태도가 바뀌더군요. 나도 억울하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시키는 대로? 네. 누군가 지시했다는 겁니다. 박도영은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성구 계약서입니다. 뒷장에 손으로 쓴 메모가 있습니다. 저는 그 복사본을 받아들었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그 아이만 아니면 모든 게 정리된다. 간결한 문장.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필적 감정은 이미 받으셨죠. 최도순 여사와 94.7% 일치합니다. 저는 종이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더 있습니다. 박도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021년 6월 최도순 여사 명의 계좌에서 1,50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용도 불명. 같은 시기 사설 탐정 한 명이 신경아 양의 동선을 조사했습니다. 등하교 시간, 학원 경로, 주거지 등. 그 탐정 비용이 1,500만 원입니다. 제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동선 조사 자료는 사고 일주일 전 누군가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최성구가 갑자기 사표를 냈다가 철회합니다. 철회 사유엔 개인 사정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박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정에서 쓰려면 더 보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 확신으론 이건 계획된 범죄입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박도영이 건넨 모든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CCTV 점검 기록, 혈중 알코올 수치 의문점, 합의금 경로, 동선 조사 비용, 그리고 메모. 그 아이만 아니면 모든 게 정리된다.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제 딸은 우연히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제 어머니였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에 섰습니다. 2층 어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노크를 할까 말까?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기대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어머니,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뭔데? 저는 메모 복사본을 꺼내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쓰신 거죠? 어머니는 그 종이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필적 감정 끝났습니다. 94.7% 일치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경아, 그 아이 죽음에 어머니가 관여하셨습니까? 어머니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관여라니. 무슨 소리야? 최성구, 우리 회사 경비원.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사고를 지시하신 거 아닙니까? 증거가 있어? 있습니다. 합의금 경로, 동선 조사 비용, 그리고 이 메모. 어머니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내가 했어. 왜 그러셨습니까?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지키려고. 내 인생을? 그 여자 딸이 계속 편지를 보냈어. 회사로, 집으로. 아빠 만나고 싶다고. 언젠간 내 앞에 나타날 거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죽였단 말입니까? 9살짜리 아이를. 내가 뭘 알아. 그 아이가 내 앞에 나타나면 언론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제약회사 대표 숨겨진 딸 있었다. 혼외자 의혹, 주가 폭락. 내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거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사람 죽일 이유가 됩니까? 이유? 난 평생 이 집안 지키려고 살았어.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 하나 제대로 키우려고 모든 걸 바쳤어. 그런데 꽃집 여자 하나가
모든 걸 망치게 놔둬? 그 여자가 아니라 제 아내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 딸이었어요.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딸, 너도 그 애가 내 딸인지 의심했잖아. DNA 검사도 안 하고 쫓아냈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후회 안 하십니까? 후회? 난 내 인생을 지켰어. 후회할 게 뭐가 있어. 저는 그 순간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괴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전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릴 겁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네. 어머니를 고발하겠습니다. 정신 나갔구나. 아닙니다. 이제야 정신 차렸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방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식아, 내가 날 고발하면 너도 끝이야.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윤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실장, 박도영 탐정한테 연락해요. 모든 증거 정리해서 법무법인에 전달하라고. 재수사 청구 준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임시 이사회 소집해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거짓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 거짓을 무너뜨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시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27층 대회의실. 이사 12명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혜성이 준비한 자료가 각자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첫째, 저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둘째,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14년 전 저는 제 아내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말입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2012년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살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태어난 줄도 몰랐습니다. 찾지 않았으니까요. 2021년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9살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우리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사 결과 그 사고는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배우는 제 어머니였습니다. 한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이건 개인적인 일 아닙니까? 회사와 무슨 상관이? 상관 있습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회사 자금이 우회되어 범죄에 사용됐습니다. 회사 직원이 도구로 이용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제가 회사 성공을 위해 가족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4년간 성공한 CEO로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회사를 키웠고 코스닥 상장도 이뤘습니다. 언론은 저를 칭찬했고 투자자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제 딸이 죽는 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 줄까를 걱정했습니다.
전처가 치매로 거리를 헤매는 동안 저는 신약 개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성공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부로 대표직을 사임하겠습니다. 후임은 여러분이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주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분간 보유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영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뭘 하실 건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속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14년 동안 모아둔 것들, 상패, 표창장, 사진, 명함, 모두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창고로 보냈습니다. 윤회성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언론에서 연락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하나 내줘요. 개인 사정으로 사임.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 예정이라고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 실장. 네. 고마웠어요. 윤혜성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대표님 밑에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민영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신경식 대표와의 과거 관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2011년 당시 저는 그분이 기혼자인 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 신경식 혼외관계, 리포좀 제약 대표 사퇴. 저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 사임했습니다. 알아. 뉴스 봤어. 그리고 내일 경찰에 고발장 제출합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후회하며 살 겁니다. 어머니도 그러셨으면 합니다. 후회.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난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한 거야. 어머니가 지킨 건 제 인생이 아니라 어머니의 욕심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식아,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어머니 없이. 저는 돌아섰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밤 9시 저는 노숙자 센터로 갔습니다. 센터장이 놀란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로? 지영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요? 소등 시간인데.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센터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 여성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6개의 침대 중 하나에 지영이 누워 있었습니다. 잠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세요? 저 신경식이에요. 경아 아빠. 지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아득한 기억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경아. 네, 우리 딸 경아. 지영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경아가 남긴 노트였습니다. 이거 경아가 쓴 거예요.
지영이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아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경아. 네. 우리 경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영이 노트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아빠, 나중에 같이 꽃시장 가요. 엄마가 꽃 정말 좋아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꽃시장. 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장미 카네이션 국화.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엄마 꽃집. 저는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 씨,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지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었지만 그 안에 뭔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라고 하셨나요? 네. 왜 미안하신데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 지영이 말했습니다. 저 꽃 좋아해요. 알아요. 같이 꽃 보러 갈래요? 네. 가요. 천천히 같이 가요. 지영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센터장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쉬셔야 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누구세요? 신경식이에요. 신경식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아요.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천천히 기억하셔도 돼요. 저 여기 있을게요. 센터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그 별을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높이 올라갔던 순간 저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쳤습니다. 이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영의 속도로, 경아가 바라던 속도로. 회사를 떠난 뒤 저는 3가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유미를 찾는 것. 둘째, 진실을 밝히는 것. 셋째, 경아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 3가지가 제 속죄의 전부였습니다. 유미는 관악구 아동보호시설에 있었습니다. 2021년 경아가 세상을 떠난 뒤 지영이 센터로 가면서 유미도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이제 13살이 된 유미.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체구, 경계하는 눈빛. 시설 선생님이 옆에 앉았습니다. 유미야, 이분이 경아 언니 아빠셔. 유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아 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 유미야. 난 신경식이라고 해. 경아 아빠야. 유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경아 언니. 아저씨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알아. 맨날 아빠 보고 싶다고 했어요. 왜 안 오냐고.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유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아 언니는 죽었어요. 엄마는 저를 기억 못해요. 다 아저씨 때문이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미의 말이 전부 맞았으니까요. 한참 후 유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와요? 늦었어. 너무 늦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어떻게요? 엄마 곁으로 돌아가자. 우리 셋이 다시 가족이 되자. 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져요? 천천히 함께하면 조금씩 나아질 거야. 경아 언니는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경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경아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면 경아도 기뻐할 거야. 유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유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유미야, 천천히 생각해봐.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경아의 돌상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경아야. 유미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이 살래요. 일주일 뒤 유미의 퇴소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센터로 함께 갔습니다. 지영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미야. 놀랍게도 지영이 유미를 알아봤습니다. 유미가 달려가 지영을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유미 왔구나.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억은 지워졌어도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박도영 탐정과 변호사가 준비한 재수사 청구서가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새로운 증거들, CCTV 조작 정황, 합의금 자금 추적, 동선 조사 기록, 필적 감정 결과,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성구의 증언. 검찰 조사실. 최성구는 처음엔 함구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교사범 가중 처벌을 언급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가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6월 최도순 여사의 비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일 하나만 해주면 5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신경아라는 아이를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제거? 네. 교통사고로 위장하라고 했습니다. 검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처음엔. 그런데 제 딸이 백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3억이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성구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이 동선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위장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고 후 합의금 2억이 들어왔고 나머지 3억은 딸 치료비로 직접 입금됐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통장 내역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최성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대로 해. 흔적 남기면 안 돼.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애 하나 없애는 건데 뭐가 어렵겠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이 목소리 주인은 최도순 여사 비서입니다. 3일 뒤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최도순 여사 구속영장 청구, 혐의 살인교사, 증거인멸, 위증교사,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리포좀제약 대표 모친, 살인교사 혐의 구속. 저는 TV를 끄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봤습니다. 법정 출석하는 어머니의 모습, 수갑찬 손, 고개 숙인 얼굴,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움, 연민, 슬픔, 분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리포좀 제약 대주주 신경식입니다. 오늘 경아 기금을 설립했음을 알립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경아 기금은 교통사고 유가족과 취약 아동을 지원합니다. 제 보유 주식 30%를 기부하며
매년 배당금 전액을 기금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속죄를 위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딸을 버렸습니다. 의심하고 외면하고 결국 잃었습니다. 이 기금은 제 딸이 남긴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저는 경아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카메라 앞에 펼쳤습니다. 아빠, 나중에 같이 꽃시장 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제 딸이 남긴 마지막 약속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에겐 약속을 지킬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여의도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경씨가. 어머니의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톤이었습니다. 약하고 떨리고 무너진 목소리. 어머니, 미안하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어.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어머니, 응, 저도 똑같았어요. 뭐, 경아를 버린 건 어머니만이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와 우린 똑같아요. 어머니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씨가. 어머니, 남은 시간 동안 후회하며 사세요. 저도 그렇게 살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최도순 징역 15년, 최성구 징역 7년. 방청석에 앉아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최도순은 살인교사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판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15년. 어머니는 75. 출소하면 90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아니, 기다려야 할까? 법정을 나와 햇빛을 마주했습니다. 유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응, 괜찮아. 거짓말. 유미가 제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요. 경아 언니가 그랬어요. 우는 게 나쁜 게 아니래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유미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집 가요. 엄마 기다려요. 그래. 가자.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봄, 저희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망원동 저층 빌라 1층. 방 2개, 거실 하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영과 유미, 그리고 저. 3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지영의 기억은 여전히 들쭉날쭉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알아봤고 어떤 날은 낯설어 했습니다. 유미는 늘 기억했지만 제 이름은 자주 잊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환경에서 꾸준히 자극을 주면 증상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지영과 함께 산책했습니다. 망원 한강공원을 걸으며 꽃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이건 개나리예요. 개나리 예쁘다. 지영 씨가 좋아하던 꽃이에요. 그래요? 네. 지영은 개나리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옛날의 그녀가 아른거렸습니다. 유미는 근처 중학교에 전학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늘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늘 친구랑 같이 밥 먹었어요. 선생님이 제 그림 칭찬했어요. 저녁 식탁에서 유미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영은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웃으며 들었습니다. 우리 유미 대단하네. 엄마, 나 숙제 도와줄 수 있어요? 응, 엄마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같이 해요. 유미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설거지를 하다 멈췄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족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새벽 4시, 저는 지영을 깨웠습니다. 지영 씨, 일어나요. 왜요? 꽃시장 가요. 지영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꽃시장? 네. 경아가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에요. 지영은 잠시 멍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미도 깨웠습니다. 일어나, 우리 꽃시장 간다. 이 시간에요? 응. 새벽 경매는 일찍 시작해. 양재동 꽃시장. 새벽 5시, 경매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화훼 상인들이 웅성거렸고 꽃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영이 멈춰 섰습니다. 이 냄새, 좋죠? 응, 좋아요. 지영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향기가 무언가를 깨우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저기 장미. 유미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붉은 장미, 하얀 백합, 노란 프리지아. 수십 가지 색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지영은 장미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손가락이 꽃잎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예전에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했어요. 꽃집에서. 제가요? 네. 지영 씨는 꽃집 주인이었어요. 지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억하려 애쓰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냥 웃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이 냄새는 좋아요. 그럼 됐어요. 저는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경매사의 빠른 목소리, 손짓, 숫자들. 지영은 그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 뭐해요? 꽃 사는 거예요. 재밌겠다. 우리도 살까요? 진짜요? 지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작은 카네이션 한 상자를 낙찰받았습니다. 저거 우리 거예요? 네. 유미가 좋아하며 뛰었습니다. 꽃시장을 나와 근처 작은 사진관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동네 사진관. 벽에 걸린 사진들이 빛바랬지만 따뜻했습니다. 가족 사진 찍으러 오셨어요? 사진사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는 흰 벽 앞에 섰습니다. 유미가 가운데, 지영이 왼쪽, 제가 오른쪽. 앞에 작은 국화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 장 더요. 이번엔 유미가 장난스럽게 웃었고 지영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14년 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벽에 액자를 걸었습니다. 지영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네. 이상해요. 왜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마음이 따뜻해요. 저는 지영을 안았습니다. 그럼 됐어요.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경아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아빠, 용감해지는 법은 같이 걷는 거래요. 경아의 글씨가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평생 가지고 다닐 것입니다. 2개월 뒤 저는 망원동의 작은 센터를 열었습니다. 경아의 약속, 문패에 새긴 이름이었습니다. 이곳은 길을 잃은 사람들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노숙인, 한부모 가정, 치매 환자 가족, 제가 외면했던 사람들. 일주일에 사흘은 무료 급식을 했고, 이틀은 상담을 했고, 주말엔 꽃꽂이 교실을 열었습니다. 지영도 가끔 함께 했습니다. 꽃을 다듬는 모습은 서툴렀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잘하고 계세요. 지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14년 전 꽃집에 그녀와 닮아 있었습니다. 6월 어느 날 유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모범학생상. 시상식에 저와 지영이 함께 갔습니다. 신유미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유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상장을 건넸습니다. 유미는 객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영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식 씨, 우리 유미 대단하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영 씨, 저 기억하세요? 응, 오늘은 기억나요. 지영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내일은 또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억나요. 저는 지영을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내일 잊어도 모레 기억해도 저 여기 있을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미가 앞서 걸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영이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꽃 냄새 좋다. 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집 냄새. 지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꽃 냄새 나요? 나요. 지영 씨 냄새니까. 지영이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거실 벽에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유미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가 오늘 밥 할게요. 지영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지영 씨, 응? 행복해요? 지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한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따뜻해요. 저도요. 저는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망원동 골목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14년 전 저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명예, 돈, 권력.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제 손에 없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성공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을,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있다는 것을, 손을 잡고 걷는 것, 함께 밥을 먹는 것, 같은 집에서 자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미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밥 됐어요. 어서 오세요. 지영이 일어섰습니다. 가요, 경식 씨. 네, 같이 가요. 우리는 손을 잡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세 사람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함께 걸을 것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를 향해, 하나의 집으로. 경아의 노트, 마지막 페이지. 아빠에게 용감해지는 법은 같이 걷는 거래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엄마 손 꼭 잡고 같이 걸어요. 그럼 무섭지 않을 거예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아빠 힘내세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경아 올림. 저는 그 편지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살 것입니다. 경아야. 늦었지만 아빠가 용감해지고 있어. 엄마랑 유미랑 같이 걷고 있어. 내가 바라던 대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사랑해. 에필로그. 2026년 봄 경아의 약속센터는 전국 5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신경식은 더 이상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한지영의 치매는 완치되지 않았지만 좋은 날이 조금씩 늘었다. 신유미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있다. 그리고 망원동 작은 집엔 매일 저녁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경아가 남긴 약속은 이렇게 지켜지고 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 달별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